네, 기린만입니다. 오르는 아파트 고르는 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오르는 기술 4가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집값을 예측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오르고 내려가느냐,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오르는 아파트의 직접적인 물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볼 때 이렇게 4가지 가치로 봅니다.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내재 가치, 미래 가치로 보는데 이 4가지 가치를 통해서 좋은 아파트, 오르는 기술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시장 가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치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느냐가 시장 가치입니다. 저는 시장 가치를 볼 때요,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에서 2021년이 상승기였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랬습니다. 서울이 물론 먼저 올랐고, 인천은 2020년, 2021년에 많이 올랐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에서 2021년 말까지 5년 동안 집값 상승분, 실거래 가격을 쭉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아실 그래프인데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2배 이상 올라가면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겁니다. 잠실 엘스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잠실 엘스가 2017년 초에 진짜 엄청났네. 33평이 11억 원, 12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샀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2021년에 24억 정도로 2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물론 2025년에는 이게 35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일단은 5년만 보자는 거죠. 전국적인 평균. 그래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2017년에서 2021년 전국적인 상승기 동안에 2배 이상 상승했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단 너무 많이 올랐어. 남들은 2배 정도 또는 2.5배 정도, 2배에서 2.5배 올랐는데 내가 사려는 아파트만 3배 정도 올라갔어. 그러면 약간 오버슈팅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올랐지?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나? 그래서 뭔가 개발 호재가 있었다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GTX가 발표가 돼가지고 쭉 치고 올라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버슈팅이 됐다는 얘기죠. GTX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2022년 조정장 때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나옵니다.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평균 이상으로 많이 급등한 아파트는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겠다. 2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5년 동안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5년 동안 2배 이상은 올라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3배 이상 올랐다고 하면 오버슈팅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고점을 확인할 때 한계가 탁 튄 거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판단 미스를 했든지 아무 생각이 없든지 운 좋게 해서 한 개만,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얘들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헬리오시티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1년에 23억 8천, 23억 5천, 23억 8천이 여러 개가 이렇게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안정적인 좋은 거래입니다. 근데 10억인데 한 개만 12억 거래가 됐어. 나머지는 다 10억이야 라고 하면 12억 거래가 약간 좀 오버슈팅한 튄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직거래는 빼야 됩니다. 직거래라고 써져 있는 거래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했기 때문에 직거래는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역시 헬리오시티인데 뚝 떨어졌을 때 나오잖아요. 2022년 9월에 13억 8천 거래가 되는데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죠. 직거래니까 특수관계, 부모님 자식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16억, 17억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여러 개, 소수 한 개 거래가 아니라 여러 개 거래가 확인된 게 그게 진짜 저점이고 고점입니다. 직거래는 믿으면 안 되고요. 10층 이상 물건들 위주로 좀 시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건 제가 사용하는 팁인데 특별히 서울디지털대학교 우리 또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 가도 나오고 국토부 가도 나오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에서 1.6 정도를 곱하면 됩니다. 기간 보정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가도 다 나오니까요.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4를 곱하면 15억 8,900이 되죠. 1.6을 곱하면 18억 1,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15억 8,900에서 18억 1,600만 원 사이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 적정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공시가격이 언제 조사가 되느냐? 1월 1일 기준입니다. 1월 1일. 매년 1월 1일에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1월 1일에 조사했는데 지금이 8월이에요. 1월에서 8월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니까 보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보정은 어떻게 해? 공시가격이 있죠. 11억 3,500만 원에 1월 1일 시세 실거래 가격 확인하니까 18억이에요. 최근은 22억이에요. 4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시가격 11억 3,500만 원에 곱하기 1월 1일 시세가 분모 18억이 되고요. 최근 시세 22억이 분자가 돼서 곱하면 18억 8,700만 원이 최근의 상승이 반영이 된 공시가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1.4, 1.6을 곱하면 19억 4,200에서 22억 1,955만 원이 되죠. 근데 내가 사는 아파트가 21억이야. 그러면 괜찮네. 25억이야. 아니 이거 너무 애가 주인이 너무 불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금증입니다. 요거는 절대 100%의 확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타당한지를 좀 검증하는 하나의 도움자료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가치 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현재 가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는 교육, 교통, 편의시설, 단지, 생활환경, 현재 눈에 보이는 살기 좋은 아파트, 이게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좋으면 전세 가격도 탄탄하고요. 현재 가격도 올라갑니다. 오를 때 먼저 올라가고요. 내릴 때도 방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결국에는 좋은 아파트인데, 물론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개발 호재가 없으면 많이 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현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10년 정도 생각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교통환경은 지하철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은 서울 기준에서는 도보 5분 이내가 엑설런트고요. 10분 이내 정도가 이제 굿,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5분 이내가 역세권, 10분 이내는 돼야 되고요. 15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버스는 마을버스 정도는 당연히 다녀야 되고요. 광역버스,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광화문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집 한 5분, 10분 거리 내에 있는 게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 초등학교. 왜 초품화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어리잖아요. 8살, 9살, 그 어린애들이 혼자 학교 엄마가 계속 손잡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요즘 다 맞벌이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가까이 있어야만 마음을 안심하고 애를 학교 보낼 수가 있으니까 초등학교와 가까이 붙은 학교,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이 수요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순입니다. 고등학교는 없어도 됩니다. 아주 멀어도 상관없고요. 고등학생들이야 어디를 가도 가니까. 중학교는 좋은 학교들이 좀 몰려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가도 직접 이용하면 너무나 좋고, 집 근처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학원가가 있으면 베스트고, 또 유명한 학원가들 있잖아요. 평촌 학원가, 분당 학원가, 대치동, 상계, 중계은행 사거리 학원가, 목동 학원가, 일산에 또 학원가 있죠. 이런 쪽들 학원가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 내에 있으면 또 좋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교육 환경은 초등학교와 학원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내부를 보게 되면
2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미니 신도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1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대단지를 하는데, 일단 1000세대 이상이 좋고 500세대 이상도 좋은데, 뭐 신축 아파트의 브랜드 아파트인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 신도시처럼. 그런 경우는 꼭 1000세대가 아니어도 됩니다. 500세대라도 여러 개가 몰려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가급적이면 1000세대 이상이 되면 관리비도 좀 적게 나오고 커뮤니티 시설들도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아파트 한 개만 있어 라고 한다면 세대수가 커야 상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세대수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몰려있는 곳들은 500세대들도 괜찮다.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나 아예 30년 넘어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로얄동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림이 땅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 하나씩 보자고요. 자,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옆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에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얄동은 중간에 있는 동입니다. 정숙성, 조용한 게 보장이 되는 게 로얄동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형 평형들이 들어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 비싼 돈 주고 대형 평형을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배정을 해주는데, 양옆에 도로가 있다면 사동은 빠지게 되죠. 시끄러울 수는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산, 강, 호수,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산, 강, 호수가 보입니다. 그러면 조용한 것보다도 그래도 호수, 산, 뭐 이런 뷰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강 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 2, 3동이 로얄동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하철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지하철이 있으면 당연히 7, 8, 9동 지하철역 가까운 곳이 로얄동이 되는데, 제가 왜 4, 5, 6동에 색깔을 칠했냐면 이게 지하철이 아니라 철길, 지상철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4, 5, 6동이 더 낫습니다. 7, 8, 9동은 지하철역이 좀 가깝긴 한데 소리가 들리니까, 소음이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한 1분 더 걷더라도 4, 5, 6동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지하철이라면 7, 8, 9동이 로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현장에 임장 가가지고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 아파트는 어디가 로얄동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 아파트를 체크를 해서, 그 동을 체크를 해서 걸어가면서 실제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층 라인도 좀 봐야 되는데요. 뭐 층이야, 저는 10층 이상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얄층인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기압 차이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어지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로얄층을 사서 전세를 주고 본인은 한 2층, 3층 정도의 전세를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라인은 이제 아파트 라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라인은 양 옆에 다른 가구가 있잖아요. 다른 아파트, 다른 집이 있잖아요. 다른 집이 보일러 떼주면 겨울에 난방비도 절감이 되고요. 여름철에도 덜 덥습니다. 콘크리트 쪽에 붙어 있는 쪽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좀 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으면 중간 라인이 좋습니다. 조망과 소음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두 개가 겹친다, 뷰도 나오는데 뭐가 있다 라고 한다면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전에 군포에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요. 군포에 뷰가, 골프장 뷰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와, 진짜 멋있더라고. 골프장에 쫙 너무 멋있어. 야, 최고다. 그런데 골프장 뷰가 나오는 아파트와 뒷동이 가격이 똑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보통 뷰가 이 정도 나오면 가격이 10% 정도 더 높아야 되는데 똑같아? 왜? 라고 하는 순간 기차가 앞에 철길이 있더라고. 쫙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10% 뷰가 나오는 10% 가치를 소음이 다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똔또이돼.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음이 너무 시끄러우면 차라리 뒷동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뷰가 좋으면 뷰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심각한가? 소음이 크지는 않아. 그냥 차 좀 다녀 라고 한다면 뷰가 더 중요하고요. 철길이 있어서 기차 소리가 수시로 막 화물 열차가 너무 많이 다녀요. 하루에 한 대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좀 조용한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망과 소음은 좀 따져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플러스 가치, 마이너스 가치는 뭐냐면 한강뷰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강뷰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한강뷰가 좋은 이유는요. 강남, 용산, 그러니까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 광진구 뭐 이런 데잖아요. 동작구, 한강뷰 나오는 곳들 좋은 건 주거 인프라가 좋은 거예요. 입지가 좋아. 입지가 좋고 학교, 편의시설, 지하철이 좋은데 한강뷰도 나오기 때문에 좋은 거지. 한강뷰만 나와서 좋을 것 같으면 남양주로 가든지 김포로 가도 좋잖아요. 거기는 왜 가격이 낮을까요? 자,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걸 플러스 가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가 좋은데 플러스 더 있으면 더 올라가는 가치. 조망권, 쾌적성, 공공기관, 편의시설 이런 게 플러스 가치고요. 마이너스 가치는 까먹는 가치입니다. 소음, 악취, 혐오시설, 교통체증 이런 게 이제 마이너스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뷰가 나온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학교도 멀고 지하철도 멀고 아파트도 좋지 않은데 뷰만 나온다? 이거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좋은데 현재 가치가 좋은데 뷰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 이제 내재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재 가치가 뭐냐면 땅입니다. 땅. 영속성의 땅. 땅이 왜 중요하냐면 신축 아파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30년이 지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대지 지분이 많으면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높으면 내재 가치가 높으면 감정 가격 우리가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 권리가액이 높아지게 되고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도 됩니다. 이득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내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재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대지 지분, 용적률, 용도 지역 이 세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대지 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의 땅 중에 내 땅은 어디 있지? 어딘가 있습니다.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다. 우리 아파트가 평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10,000평인데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등기부 등본을 떼보게 되면 얼마의 대지권 비율이라고 했죠. 얼마. 그러니까 10,000평 중에 15평은 내 땅인 거죠. 그럼 15평이 내 땅이야. 그럼 재건축할 때 이 15평만큼 인정을 받고 감정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아파트도요. 대지 지분 용적률을 따져보고 대지 지분이 15평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10평이 있을 수도 있고 7평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등급이 등본 떼보고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축 아파트일수록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좋고요. 대지 지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 용적률을 보면 됩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아파트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이 짓느냐의 문제인데 자 125%가 나왔잖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목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자 125%면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한 250%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 270% 정도 지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125%밖에 안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 125% 2배 정도는 더 많이 지을 수는 있으니까 일반 분양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좋습니다. 옛날에 개포주공 5층짜리 있을 때 둔촌주공, 고덕주공 같은 5층짜리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80%였거든요. 그러니까 250% 지을 수 있는 땅에 80%밖에 안 지었으니까 부수고 멸실하고 새로 지으니까 일반 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찾아먹을 수 있는 거를 적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좋죠. 자,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용도 지역입니다. 땅에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을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역에 가보면 고층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는 왜 용적률을 건물이 높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용적률을 높게 받았다는 건데 용적률을 어떻게 높게 받죠? 거기는 등급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도 토지이음에 토지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네모층 지역 보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나오잖아요. 도시지역의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용도 지역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빼자고요. 왜? 딱 봐도 개발이 안 되잖아. 농림, 농사 짓는 땅,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폐율, 땅에서 얼마 정도 비율을 사용할 수 있느냐, 20%. 땅이 100평인데 20평밖에 못 써요. 80%는 빈 땅으로 비워둬야 됩니다. 개발이 굉장히 안 됩니다. 용적률도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100평인데 총 연면적을 80%밖에 못 찾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나마 괜찮은 땅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인데 항상 건폐율과 특히 용적률을 좀 봐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좋은 게 뭐예요? 강남역 같은 곳들 용적률이 막 1300, 1500%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업지역들도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용적률을 높게 줍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상업지역은 가끔 있고요. 공업지역이다. 이거 대박이고요. 주거지역 중에서도 2종, 3종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뭐 전용 주거지역이거나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사업성이 안 좋고요. 준주거지역이면 완전 좋습니다.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까지, 서울은 400%까지 찾아먹을 수는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인터넷에 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주거지역에서는 내려올수록 2종보다는 3종,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좋은 거고요.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좋은데 아무튼 상업지역은 무조건 다 좋고요. 공업지역들도 전용보다는 일반보다는 준공업지역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대지 지분을 등기부 등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용적률을 한번 보시고, 용적률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먼저 보고 관심이 있으면 용도 지역, 토지 이음에서 용도 지역까지 확인하고, 세 번째는 등기부 등본에 700원 주고 한번 열람을 해서 등기부 등본까지 대지 지분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아파트 중개사한테 가시면 중개사는 그 동네의 아파트 대지 지분 알고 있으니까 임장을 갔다라고 하면 중개사한테 대지 지분은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가 미래 가치입니다. 자, 뭔가 좋아질 것 같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기대감에 죽고 삽니다.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지갑을 열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지하철이 뭐가 마찬가지냐면 지하철이 2년 후에 개통이 될 것 같아요. 왠지 뭐 좋아질 것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갑을 엽니다. 근데 지하철이 작년에 개통됐어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이제 현재 가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 호재로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미래 가치는 기대감입니다. 더 좋아지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클수록 상승의 원동력이 커지게 되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가치로 전환이 됩니다. GTX-A 개통이 될 때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 2024년 3월이었나요? 개통이 될 때 개통되기 전에 막 신고가도 나오고 막 올랐거든요. 개통되고 나니까 막 그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대신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죠. 지하철역이 더 생기면서 살기가 좋아지니까.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죠. 지하철 9호선이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에 생겼을 때 생기기 전에 막 올라가다가 생기고 나니까 뚝 멈췄습니다. 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지역개발 호재는 지역이 개발되는 겁니다. 뭐 신도시, 허허벌판에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뭔가 기대감이 생기니까 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인프라가 좋아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교통이 만들어지니까 좋아질 수가 있고요. 어떤 대규모 일자리들이 생긴다. 뭐 롯데타워가 만들어진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 뭐가 생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또 대형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병원이나 대형 쇼핑몰, 공공기관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도 뭐 좋긴 합니다. 좋기는 안 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만 또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호재인 줄 알고 너무 비싸게 베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생기면 좋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최고의 미래 가치입니다. 지하철이 생기면 왔다.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발표될 때, 착공될 때, 완공될 때 오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소문 날 때 한번 오르고 발표될 때 오르고 이제 착공될 때, 그러니까 공사 들어갈 때 이제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완공되기 전까지 오릅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하철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 미래가치, 기대감이 남아있다. 앞으로 상승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도 뭐가 좋죠? 이왕이면 골드라인, 강남을 통과하는 골드라인이 좋습니다. 신분당선, 지하철 9호선, GTX, A, B, C 같은 게 이제 미래의 골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신분당선도 연장 노선, 북부 구간은 무산됐고요. 고향 삼성까지는 안 가고 남부 구간은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교 신도시에서 수원, 화서, 호매실 이런 구간들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신분당선, 지하철 9호선도 강동 쪽에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TX도 A도 부분 개통을 했잖아요. 동탄에서 수서까지,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고 서울역에서 수서까지 구간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조만간에 개통이 되고 삼성역 구간은 2028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GTX B도 착공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GTX C도 아마 조만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개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지하철보다는 좀 약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IC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공항이나 KTX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좋은 거고요. 토지 입장에서는 시골 같은데. 근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KTX가 서울역과 동대구역, 부산역 같은 경우는 기존 역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나머지는 역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 역이 만들어지는 주변 시골의 토지들은 또 개발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가치에 대해서 또 알아봤네요. 시장 가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가, 현재 가치, 얼마나 보이는 가치, 주거 인프라가 좋은가, 내재 가치, 대지 지분, 용도 지역, 그렇죠? 이런 거, 땅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가, 용도 지역까지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대지 지분, 용적률, 그리고 미래 가치, 기대감이 있으면 좋은 아파트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시장 트렌드와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 또 떨어지는 요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왜 나오게 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오게 되고 2026년 정책은 이런 부분이 포인트다라는 점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를 고를 때 있어서 우리가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순으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으니까 좋은 아파트, 오르는 아파트 고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